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레나 존스 작가의 미스터리 추리 시리즈 에거사 오들리 1 비밀 열쇠를 시작합니다. 13살 소녀 에거사 오들리.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푸는 능력이죠.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마주한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과연 에거사는 비밀 열쇠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모험 속으로 떠나볼까요? 시작합니다. 12장. 흰색 미로. 우리는 닫힌 문의 등을 기댄 채 땅 속으로 꺼지는 덫이 있을까봐 조심하며 잠시 서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브리아나를 찾아야 해.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지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공장 앞에 있는 뜰을 통과했다. 일단은 쥐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카메라로 우리를 보고 문을 열어준 걸 텐데 이렇게 조용한 게 오히려 이상했다. 그러나 이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주 건물 옆으로 살금살금 걸어가자 내 키 3배는 되어 보이고 트럭이 들어갈 만큼 넓고 거대한 나무 문 한 쌍이 나타났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잡아채지 않을까 옆을 살피며 문 한쪽을 천천히 밀어보았다. 문이 무거워서 온몸에 힘을 실어 밀어야 했다. 안으로 들어섰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주변은 어두웠다. 리암은 시시각각 확신이 옅어지는 표정이었다. 가자. 나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리암이 따라 들어오자 나는 문을 닫았다. 우리가 있는 곳이 적재구역이었는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대기를 진동했다. 마치 벌집에 들어선 것 같았다. 우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며 찍소리도 하지 않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아무 변화가 없어서 내가 리암의 소매를 당겼고 우리는 어둠 속을 천천히 나아갔다. 적재구역의 반대편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자물쇠가 없는 문이 옆부분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 틈으로 들여다보니 각설탕이 가득 쌓인 거대한 방이 보였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니 그것들은 각설탕이 아니었다. 흰색으로 칠한 설탕 상자였다. 방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나는 리암이 볼 수 있게 옆으로 물러났다. 저게 뭐지? 리암이 낮은 소리로 물었다. 설탕을 저장해 놓는 곳이 분명해. 우리 창고에 와 있나 봐. 리암이 틈새로 안을 유심히 살폈다. 저 안에 상자가 100만 개는 있는 것 같아. 나 한 번 더 볼래. 뭔가 알아낼 수 있기를 바라며 문에 다시 눈을 가져다 댔다. 흰 상자들이 2층 버스 높이만큼 쌓여 있었고 우리 앞으로 길이 나 있었다. 왼편이나 오른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다. 흰 바닥에 색깔 있는 뭔가가 떨어져 있어 자세히 보니 파란색 재킷이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브리아나의 재킷이었다. 그 애는 블레이저 대신 교복 위에 항상 그걸 입었다. 리암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제 어쩌지?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움직일 수 있을까? 일단 상자들 사이에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못 볼 거야.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가자. 리암이 내 팔을 잡고 끌어당겼다. 누가 우릴 보면 어떻게 해? 너 다리 있잖아. 너 언제부터 액션 배우가 된 거야, 에거사?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부터. 가자. 나는 리암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도로 밀었다. 방으로 들어가자 리암도 따라 들어왔다. 등 뒤로 문이 쾅 하고 닫혔고 우리는 손을 들어 각자의 눈을 가렸다. 상자에서 비치는 형광빛으로 눈과 머리가 어지러웠다. 눈이 빛에 적응하려면 잠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앞이 잘 보이게 되자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리암도 내 뒤를 바짝 따라왔다. 조용히 걸으려 애썼지만 발소리가 큰 공간에 쩌렁쩌렁 울렸다. 설탕 상자가 만든 길을 계속 걸어 내려갔다. 상자는 우리 키를 훌쩍 넘길 만큼 양쪽으로 높이 쌓여 있었고 가운데 난 통로는 지게차가 지나가는 길인 것 같았다. 우리는 양방향으로 나뉘는 길을 지나갔다. 거대한 미로에 갇혔다. 공기는 설탕 먼지로 달짝지근했다. 브리아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뛰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서두르고 싶은 욕구를 애써 참았다. 만약 미로에서 길을 잃는다면 브리아나를 도울 수 없으니까. 걸어가면서 우리가 몇 번이나 회전을 하는지 마음속으로 잘 기억해 두었다. 갑자기 위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에 온 걸 환영한다. 오들로 양. 리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창백해졌다.
전에 들었던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사람의 말투라는 걸 난 알 수 있었다. 야, 겁에 질린 티 내지 마. 내가 리암에게 말하며 몇 미터마다 CCTV 카메라가 설치된 천장을 가리켰다. 저 사람은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지만 이 방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말하다 보니 조금 더 확신이 생겼다. 우리는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꺾은 뒤 넓어지고 좁아지는 길을 따라 내려갔다. 숨이 찼지만 몇 번이나 회전했는지 놓치지 않고 샜다. 막다른 길도 있었고 셀 수 없이 작은 여러 길로 갈라지는 곳도 있었다. 걷고 또 걸었다. 돌아오는 길을 계속 기억하려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생소한 광경에 머리가 빙빙 돌면서 자꾸 집중력을 잃어갔다. 스피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러고 보니 친구도 데려왔군. 군. 이번에는 공립학교 남학생 같은 세련된 남부식 억양이었다. 알파 아쿠아의 명목상 최고 권위자인 친절한 패트릭 맥스웰의 목소리 같았다. 우리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 리암이 물었다. 아니, 근데 우리 계속 뱅뱅 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저 언덕에 올라가서 둘러보고 올게. 언덕? 응, 상자 더미 말이야. 꼭 눈 덮인 계곡에 있는 것 같지 않아? 응, 좀 으스스해. 저기 무사히 올라갈 수 있을까? 누가 널 보면 어떡해? 저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바로 오지는 않을 거야. 넌 여기 있어. 나는 첫 번째 상자에 올라갔고 다음 상자, 그 다음 상자로 기어 올라갔다. 14번째 상자로 기어 올라가니 리암이 까마득한 아래에 있었다. 급하게 오르느라 숨이 찼고 떨어질까봐 무서웠다. 앞에 있는 상자를 잡고 주변을 둘러보자 현기증이 났다. 사방이 온통 흰 언덕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겨울 풍경 같았다. 발 아래로 길이 보였다. 모든 방향으로 뻗은 통로가 끝간데 없이 펼쳐져 있었다. 어떤 미치광이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 분명 정신이 제대로 박힌 창고 관리자는 아닌 듯했다. 마치 강박적인 성격의 거인이 자기 그릇에 설탕을 가득 채워 놓은 것 같았다. 내 손에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있다고 상상했다. 카메라를 미로에 대고 사진을 찍는다. 카메라가 찰칵 소리를 내고 작은 사진 한 장이 천천히 틈으로 밀려 나온다. 기억 사진이 검은색에서 눈처럼 하얗게 바뀌어 현상되는 동안 잠시 기다린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통로를 연구한다. 미로의 한 부분에 관심이 간다. 길 하나가 공터로 이어진다. 안에 뭐가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대충 이 거대한 방 한가운데 길이 있다. 나는 다시 리암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날 따라와. 내가 리암에게 말했다. 어딜? 확실하진 않지만 짐작 가는 데가 있어. 우리는 미로를 계속 걸어갔다. 내가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안 리암은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기억 사진이 흐려질 것 같았다. 한두 번 다른 사람의 발소리를 들은 것 같았지만 울려서 나는 소리였다.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걸었고 어느새 공터에 가까워진 듯했다. 갈림길에서 잠시 멈추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억 사진에서 생각해내려고 애를 썼다. 리암은 내가 텅 빈 손바닥 위를 자꾸 쳐다보는 게 이상했을 텐데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주변의 상자 더미는 몹시 가팔랐기 때문에 올라가서 둘러볼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아무 방향이나 골라 왼쪽으로 향했다. 잠시 걷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자 공터가 나왔다. 마치 관객을 위해 준비된 장소처럼 완전히 둥근 모양이었다. 오락을 위해 기독교도들을 사자에게 던지는 공연을 했던 로마의 옛 원형 경기장 같았다. 그리고 바닷 가운데 브리아나가 옆으로 묶여 있었다. 브리아나. 브리아나가 눈을 번쩍 떴다. 내가 달려갔다. 입이 테이프로 막혔고 온몸이 로프로 꽁꽁 묶여 있었다. 브리아나가 뭔가 말하려는 듯 눈을 굴리며 끙끙댔다. 로프를 풀려고 했지만 연결 부위를 찾지 못했다. 리암이 끼어들었다. 내가 해볼게. 나는 뒤로 물러서서 위기에 강한 리암의 색다른 모습을 지켜보았다. 리암이 매듭을 몇 개 풀자 로프가 아래로 떨어졌다. 브리아나가 몸을 일으켜 앉은 뒤 입에서 테이프를 떼고 설탕 냄새가 가득한 공기를 마셨다. 너희들 나 구하러 왔구나. 브리아나가 눈물을 글썽거렸다. 브리아나, 어쩌다 여기 오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게 브리아나를 끌어안았다. 현관을 나오는데 누군가 내 머리에 봉지를 뒤집어 씌웠어. 내게 진정제를 놓았던 것 같아.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였거든.
브리아나가 잠시 말을 멈추고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그런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여긴 브릭스턴에 있는 설탕 공장이야. 리암이 말했다. 아, 그래. 그렇구나. 브리아나가 슬쩍 웃었다. 당연히 그렇겠지.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찾았어? 내 작은 회색 세포를 사용했지 뭐. 내가 리암과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너는 그런 걸 쓸데없이 잘해. 그렇지 않니?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미로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검은 양복을 입은 패트릭 맥스웰이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공터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태연하게 재킷 안으로 손을 넣어 총을 꺼냈다. 그 작은 쇳조각을 보자 심장이 뛰면서 아드레날린이 샘솟는 걸 느꼈다. 내 작은 미로가 마음에 드니? 사람을 처리하기에 참 좋은 곳이지. 이곳에서는 먹잇감을 풀어놔도 괜찮아. 아무리 빨리 달려도 도망을 못 치니까. 이번에는 목소리가 우아했는데 그래서 누구 목소린지 알 수 있었다. 바로 환경청 직원이라면서 아빠를 방문했던 데번포트였다. 안타깝지만 이미 개임이 끝난 것 같구나, 꼬마 아가씨. 이번 목소리는 또 달랐다. 내가 아는 목소리, 두꺼운 글래스고 억양이었다. 모든 단서가 연결됐다. 왕립지리 학회 밖에서 만난 남자와 데번포트, 패트릭 맥스웰은 모두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저 남자는 완전히 미치광이었다. 브리아나와 리암과 나, 우리 셋은 잠자코 한 곳으로 조심조심 모여들었다. 브리아나가 떨고 있어서 리암과 내가 우리 사이에 그 애를 세우고 잘 보호해 주어야 했다. 맥스웰이 우리를 보며 껄껄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키들거리는 정도였으나 점차 요란한 웃음으로 변했다. 그건 어느 날 내가 꾼 백일몽에 불과했어. 맥스웰이 이번에는 남부식의 느릿느릿한 말투로 계속 말을 이었다. 그가 미쳤을 수는 있겠지만 그의 표현력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고 보면 나도 참 충동적이야. 그렇지? 하지만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돈과 권력을 얻는 건 멋진 일이지. 안 그래? 뭐든 좋을 대로 다 할 수 있거든. 그가 옅게 미소를 짓더니 다시 스코틀랜드 억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너, 애거사 오들로. 난 널 통제하지 못해. 너 스스로 그걸 증명했지. 그리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미래밖에 없어. 맥스웰이 안전장치를 당겼다. 아! 브리아나가 숨가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총 내려놔요.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지만 총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비싼 총이었다. 우아하고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한, 그러나 아무리 예뻐도 내 두개골에 든 작은 회색 세포를 쏴버릴 때는 다른 총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리암이 브리아나 뒤로 손을 뻗어내 손을 잡았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너희 셋, 내가 말하는 곳에서. 맥스웰이 총으로 손짓을 하며 말했다. 파이크 양, 넌 왼쪽에. 맥스웰이 브리아나에게 손짓했다. 라우 군은 가운데. 넌 마지막에 쏘고 싶어, 오들로 양. 맥스웰이 선물을 내놓기라도 하듯 환하게 웃었다. 달리 방법이 없어서 맥스웰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은색 총을 옆에 내려놓았다. 좀 기쁜 표정을 지을 수 없어? 사진을 찍고 싶은데. 맥스웰이 사악하게 웃었고 총을 다시 들어 올렸다. 그때 리암이 내 손을 놓았다. 그러고는 앞으로 돌진해 맥스웰의 배에 기습적으로 머리를 박았다. 맥스웰이 숨을 헐떡이며 뒤로 넘어졌다. 총이 손에서 날아갔다. 뛰어! 리암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 질렀다.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었다. 브리아나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공터 끄트머리에 가서 떨어져 있는 총을 들어 올렸다. 내가 뒤를 바짝 따랐고 리암도 어느새 내 옆으로 왔다. 그러나 맥스웰의 주머니에 또 다른 총이 있었던 건지 잠시 뒤 총알 두 발이 귀 옆을 지나 우리 앞에 있는 상자에 박혔다. 설탕이 곧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우리는 미끈거리는 알갱이 위로 미끄러지면서도 계속 달렸다. 모퉁이를 돌아 맥스웰이 총을 쏠 수 있는 거리에서 벗어났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맥스웰이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너희들 도망 못 가. 맥스웰이 우리 뒤에서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자신감이 없었다.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돌아서 미로를 계속 달렸다. 방향을 신경 쓰면서 달리기에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난이는 부분이 전혀 없는 긴 길을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길 끝에 벽돌로 된 평범한 벽이 보였다.
드디어 미로의 끝이었다. 그러나 너무 멀었다. 만약 여기서 맥스웰에게 잡히면 바로 죽은 목숨이 될 터였다. 멈춰! 내가 소리쳤다. 리암과 브리아나가 미끄러지듯 멈췄다. 맥스웰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왜 그래? 저 사람이 곧 올 텐데. 브리아나가 말했다. 맞아. 저 사람이 우릴 잡게 할 순 없지. 총 줘봐. 뭐? 에거사, 우린 살인자가 아니야. 리암이 고함을 쳤다. 그냥 총 줘봐. 브리아나가 총을 내 손 위에 놓아주었다. 차갑고 무거웠다. 총을 한 번도 쥐어본 적은 없지만 책으로 많이 읽어서 어떻게 쏘는지는 알았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물러서. 내가 리암과 브리아나에게 소리쳤다. 총을 두 손으로 잡고 가장 가까운 더미 맨 아래 상자를 겨냥해서 쐈다. 처음 총을 쏠 땐 잘못해서 내 가슴 쪽에 충격이 갔지만 다시 조준해서는 그 상자를 향해 제대로 총을 쐈다. 사방에 설탕이 흘렀고 나무가 튀었다.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기다 보니 어느 순간 틱틱 소리만 났다. 총알이 떨어진 거였다. 잠시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생각에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바로 그때 총에 맞아 부서진 상자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큰 상자의 바닥에서 나는 소리였고 곧 하얀 설탕 절벽이 위로 솟구쳤다. 상자가 갈라지며 파편이 튀더니 더미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몸을 돌리기 전에 맥스웰이 모퉁이를 돌아 나를 겨눴다. 나는 달렸고 내 뒤로 우레와 같은 굉음이 들렸다. 어깨 너머로 바라보니 흰 절벽이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려 상자들이 완전히 부서졌다. 설탕 구름이 내가 뛰는 속도보다 더 빨리 빈 협곡에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나는 달콤한 가루 때문에 목이 막혔다. 눈을 반쯤 감은 채 기침을 하면서도 계속 달렸고 드디어 리암과 브리아나가 기다리는 길 끝에 도착했다. 에거사, 괜찮아? 응, 그런 것 같아. 나는 아직 캑캑거렸지만 최악의 설탕 먼지에서는 벗어났다. 총 쏠 때 충격으로 팔이 아팠다. 내 몰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설탕 가루로 덮여 귀신처럼 하였다. 주변에는 내가 한 짓의 잔해와 설탕 뭉게구름이 가득했다. 진짜 멋있었어. 리암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나는 리암에게 미소를 보냈다. 너도 아까 한 행동 정말 용감했어. 하지만 자칫 죽을 수도 있었다고. 내가 말했다. 다시 생각나게 하지 마. 기절할 것 같아. 리암이 싱긋 웃었다. 넌 맥스웰이. 어쨌든 한동안은 맥스웰을 보지 않아도 되겠지. 하지만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얼른 나가야 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미로 끝에 와 있었지만 여기는 우리가 출발한 장소가 아니었다. 우리는 방 반대편 맥스웰의 은신처보다 더 깊숙한 곳에 와 있었다. 앞에 엘리베이터 문이 보였다.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브리아나가 말했다. 가자, 그럼. 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혹시 알람이 울리지 않는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잠시 뒤 문이 활짝 열렸다. 우리는 빈 엘리베이터에 들어갔고 나는 버튼을 보았다. 더 높은 층은 없었으며 오직 0 아니면 1이었다. 1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하강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지만 서로의 표정에서 모두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부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릴 때 더 많은 총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기를 바랐다. 잠시 뒤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한 층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움직였고 속도가 줄어드는 표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잠시 엘리베이터가 더든 아니었을까 하는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점점 더 속도를 내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걸까? 그러나 마침내 속도가 느려지면서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정지했다. 리암이 한숨을 푹 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게 무슨... 브리아나가 말끝을 흐렸다. 여기가 어디지? 리암이 물었다. 조금 전 미로에 있던 설탕 때문에 아직 눈앞이 흐렸고 어지러웠던 터라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 드디어 앞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자 우리가 들어와 있는 방의 규모에 깜짝 놀랐다. 이곳은 런던 안반에서 잘려나온 동굴이었다. 우리 앞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파이프가 있었다. 런던의 환상배관이었다. 동굴 천장에서 복잡한 파이프와 수도꼭지가 내려와 은색 파이프로 연결된다. 파이프는 바늘처럼 환상배관을 관통한다.
이거다. 내 의심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다. 이게 다 뭐지? 브리아나가 물었다. 그건 내가 머리 위에 있는 배관을 가리켰다. 저기서 점액질 조류가 나온 거야. 저기서 점액질 조류가 먹이, 그러니까 정제 설탕을 먹고 상수도로 공급되는 거지. 브리아나의 감탄 어린 반응을 기다리는데 어떤 손이 내 입을 천으로 막았다. 놀라서 숨을 들이쉬자 클로로포름의 역겹고도 달콤한 석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이 빙빙 돌고 소리가 긴 복도 끝에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숨을 참으려 했지만 입을 막은 손의 힘이 너무 세서 다시 숨을 들이마셔야 했다. 익숙한 글래스고 억양이 귓전을 때렸다. 반항하지 마라. 안 그러면 목이 부러지는 수가 있어. 다시 눈앞이 어두워졌다. 자, 여러분. 오늘은 레나 존스의 에거사 오들리 일, 비밀 열쇠 12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에거사의 추리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과연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새로운 단서가 등장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